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주말에는 비가 오더니 다시 오늘 아주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 시간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오늘도 여러분의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운동권 정당의 승리는 민생과 경제의 후진 기여를 넣는 꼴이니까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PK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사실 프레임끼리 맞붙는 현상이 보여야 하는데 이 프레임마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나마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분야인데요. 그래도 프레임이 워낙 약하게 형성돼서 이마저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본래 선거 프레임은 유권자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돼야 하는데 공천 문제로 여야 모두 힘을 다 써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프레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재탕 가지고 맞붙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바람도 프레임도 실종된 그런 선거라는 생각입니다. 안 되면 무시하고 해야지 국민의당이 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선거구도로 여야의 1대1 구도로 만들어야 승산이 있을 거라는 야당의 정치공학적 전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호남쟁탈 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 정치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런 반성에서 이런 전략적 수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전략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구도가 갑자기 여야 1대1 구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남 쟁탈전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결국 시간만 보낸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천정배 괜히 측근인이 하지 말아라. 천정배 대표는 국민회의 개혁 정체성과 인적 자원을 지키지 못했다. 호남 정치 복원은 개인의 정치 복원일 뿐이다. 천정배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영남 광주시 의회 의원이 국민의당 탈당과 함께 천정배 대표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천정배 의원이 어떤 호남의 상징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가 정당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역 맹주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특정 지역이 특정인의 생각에 추종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지역주의가 정당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특정 지역을 대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일보한 정치의 모습이냐 하는 건데 솔직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그 4일 공개됐죠? 이 파나마 로펌 회사의 내부 유출 자료요. 이거를 들여다보면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 설립한 회사들이 쭉 나타나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나라 사람 195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파나마 로펌 이름이 모색 폰세카라고 하고요. 이 사건으로 우리 금융당국이 어떤 후속조치 나설지 관심 모아주고 있는데요. 이 모색 폰세카는 직원이 500명에 전 세계 주요 도시와 조세 도피처에 40개가 넘는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법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외탈세, 돈 세탁, 검은 돈, 은닉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역의 비밀 도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가 전부 돈 세탁, 탈세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색 폰세카로부터 유출된 자료의 규모가요. 2.6 테라바이트입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이거 감이 안 올 정도로 많은데요. 유출된 문서량이 1,150만 건, 유출 데이터 생산 기간이 무려 1977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인 195명 포함되어 있다는데 유출된 데이터에다가 코리아 검색해 찾아낸 것이지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서 조세 도피처에 유령 설립하고 비밀 계좌 만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인 규모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보도된 바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 파급이 될지 파문을 일으킬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실만한 이름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그 영화 배우 성룡, 뭐 이렇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세계 지도자 이름 가족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아버지 이안 캐머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매형 역시 이름이 나오고요. 이 자료들은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의 76개국의 370명 이상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팀이 이 자료를 검토 1년에 걸친 취재 결과 가운데 핵심적 부분만
일단 밝혔고요. 아직 195명 이름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노재현 씨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만들었지만 초기에 사업이 무산돼서 계좌 개설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세 회피와는 일체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국세청 역시도 노 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인지하고 있었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95명이 더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거 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좀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즘 은행의 통장 개설 뭐 쉽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적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적는데도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 실태는 아주 좀 허술하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다 경험하신 바 있겠지만 요즘 금융당국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없앤다는 취지로 정말 계좌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예. 신분 확인 절차 아주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또 자금 세탁 방지한다면서 자금 출처 등도 확인하게 하는 등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달린 개인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 민감한 제3자의 정보가 담긴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비 관리용 통장 만들려면 명인 외에도 그 회원들 구체적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 급여 받기 위한 통장 개설 때도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관 방법이나 기간은 이제 은행별로 제각각이고 이것도 고지하는 일이 없다시피 해서 소비자들은 그저 그 은행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어떤 거는 5년 지나서 서류를 폐기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전자문서 보고하고 1년 뒤에 서류 폐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애초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넘어서 은행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 개선 방안 마련 중이다. 개인보호 장치도 함께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 이 인가 문제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관문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여기에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해 12월 1일 그 3개 부처 그러니까 공정위를 비롯해서 상급체 심사 요청을 한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아직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의 첫 결합인 M&A와 관련해서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불리면서 이 공정위가 좀 이렇게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고요. 예. 이 심사 결과에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위 쪽에도 물어봐도 입 딱 다물고 함구령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이동통신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 사업자 CJ 헬로비전을 인수해서 유선자회사 SK 브로드밴드 합병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정위, 방통위 여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종 인가는 이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죠. 그런데 공정위부터 지금 난항인 겁니다. 이게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이고 자료 보정 기간도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래서 지금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관계자들이 M&A가 승인되면 소수의 플랫폼 강자들이 독과점할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요. 예. 오늘 볼티모어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이 박병호 선수 이 볼티모어전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었었죠. 이 볼티모어전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회 현재 볼티모어가 2대0으로 앞서 있고요. 이 박병호 선수 6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오늘 데뷔전 첫 타석이었던 2회에 삼진으로 물러난 뒤에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쳐냈습니다. 이 데뷔전 두 번째 타석에서 터진 메이저리그 첫 번째 안타이고요. 예. 경기가 5회 현재 2대0으로 볼티모어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신수 선수 말이에요. 예. 시애틀전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이대호 선수하고 맞붙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대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예, 이대호 선수 원래는 이 더가웃에서 대기했었는데요. 예. 오늘 대타로 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예,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는 이 시애틀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예. 이 3타수 무안타 볼넷 1개에 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회 1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1점 볼넷을 얻어내서 올 시즌 첫 타점을 볼넷으로 뽑아냈고요. 예. 0대2로 뒤지던 이 텍사스가 5회에 3점을 뽑아내면서 이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 시애틀이 2대3으로 뒤지던 7회 초 1사 1, 2루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에 7회 말 수비에서 이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 얘기인데, 김재박 KBO 경기운영위원장이요. 김재박 선수 하면은 뭐 야구 팬들은 뭐 옛날 야구 팬들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징계를 받았어요. 예? 예. 이 왜 징계 받은 거예요? 지난 일요일에 잠실에서 LG와 하나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에 김재박 KBO 경기위원장이 경기 감독관으로 나갔습니다. 이 경기 감독관은 이 비로 인해서 경기를 취소할지를 결정짓는 실무 책임자이거든요. 예. 이 경기 시각이 오후 2시였고요. 이날 좀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락가락한 겁니다. 이제 12시 30분부터 관중들이 이 경기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경기 시작 30분 전인 1시 30분에 이미 관중들이 들어찬 상황에서 김재박 감독관이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 관중들로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김재박 감독관은 이미 오전에 내린 비 때문에 그라운드 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기 취소한 건데 이 KBO가 이 김재박 위원장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KBO는 이 징계 배경과 관련해서 입장 관중에게 불편함과 혼선을 초래했고 이 방송 중계 같은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야구 경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는 비로 인해서 경기 취소할 때에 단순히 이 그라운드 상황만을 살피지 않고 이 관중 편의와 또 이 중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잉글랜드 여자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 말이에요. 예. 헤드트릭을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잉글랜드 여자 축구 첼시 레이디스의 지소연 선수가 잉글랜드 축구협회 8강전이었습니다. 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면서 헤드트릭, 3골을 몰아넣으면서 헤드트릭 기록했고요. 첼시의 6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첼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FA컵 우승에 도전하는데 지난해 우승할 때 지소연 선수가 맹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선전하고 있네요. 예. 우리나라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 중인데요. 예. 디비전 2 그룹 A에 속해 있거든요. 이것은 4부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차전에서 영국을 1대0으로 따돌렸습니다. 예. 이 6개 팀이 풀리그로 우승을 가리거든요. 우승하게 되면 내년에 이 3부 리그인 디비전 1 그룹 B로 승격하게 되고요. 예. 1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북한을 4대1로 꺾었거든요. 이 영국이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에서 영국마저 꺾으면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여자 선수들이 참 잘해요. 예, 맞습니다. 예, 모두 우생순. 예? 여자 핸드볼도 그렇고. 예, 어쨌든 참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사무실에서 A4 용지 많이 사용하시죠? 이는 A4 용지의 반이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종이를 쌓아 올리면 63빌딩 700개를 연결한 것과 같은 높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이 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종이를 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당 1년에 500개의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120억 그루가 종이컵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각자 개인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명만 머그컵을 사용해도 1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안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사랑은 더 가까이, 종이 낭비는 저 멀리. 종이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8시 31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경인고속도로 도심 쪽으로 신월 나들목 부근 2차로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여파가 길어집니다. 신월 나들목 이전부터 영등포 구청까지 쭉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오늘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량도 많고요. 소요 시간도 깁니다. 현재도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로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반대 방향으로도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마던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야구선수 윤성환과 안지만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가운데 1군으로 복귀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약간 죄책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도덕적인 면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혐의가 완전히 확정되면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혐의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도 약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막 신정환 씨도 약간 도박 걸려서 지금 한국에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뭐 그런 사건 일 때마다 말만 강력하게 하지 다시 희지부지 다 복귀하고 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잖아요. 제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안 하려면 말아버리든가 그래야지. 말만 제재하니 어쩌니 뭐 선수가 없어서 다시 쓰니 여유 있다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쓰고 하는 짓 안 했으면 좋죠 뭐.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성환 선수랑 안지만 선수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좀 차별이 너무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고 도덕적으로 잣대가 다시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니까 야구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구 선수니까 공인이니까 꼭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편견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기량이 있다면 복귀하는 거는 그게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복귀를 하고 이제 자기 기량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기존처럼 한다면 자기 스스로 반성도 할 거고 사람들도 잘 잊혀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잘해준다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셨죠? 시민들의 의견 들으셨는데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계를 떠들썩했던 이 불법 해외 도박 파문, 여기 관련 야구 선수들 복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불법 해외 도박 파문에 관련된 선수들이 누가 있죠? 임창용, 오승환, 윤성환, 안지만 선수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모두 투수들이고 또 삼성 라이온스 소속 선수들이죠. 예,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이다. 근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임창용 선수와 오승환 선수는 이제 수사가 끝나서 벌금 1,0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시즌 이제 복귀 후에 50% 시즌 경기 50%를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 해에 72경기 이상은 뛸 수가 없는 거죠. 예. 안지만 선수는요? 안지만 선수와 윤성환 선수는 지금 아직은 경찰 수사 중이죠. 이 두 선수는 수사 중이다. 예. 그러니까 임창용, 오승환 선수는 지금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벌금 1,000만 원에 다음 시즌 KBO에서 내린 징계,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린 그렇죠. 그 벌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게 만일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이라면 두 사람은 일단은 좀 잘못은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은 수사가 마무리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수사 중이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뛰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안지만, 유성환 두 선수는요? 예, 안지만, 윤성환 경우에는 이제 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당연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봐야죠. 일반 개인들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리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사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리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경찰서,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고, 자신의 조직에 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제 보편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은 적용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세에 관련한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교수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선수나 구단이 스스로를 어떤 공공재 내지는 공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지금 수사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경기에 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임창용, 오승환 선수 이 두 선수는 이제 벌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 이 선수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인가요? 거기 카딜런스 팀에 입단해서 데뷔전도 치른 거로 알고 있고. 네. 임창용 선수 경우에는 삼성 라이온스에서 이미 탈퇴 처리된 다음에 자신의 고향 팀이죠. 기아 타이거스로 옮겨갔는데 이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저쪽에 해외에 가서 지금 이 선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뛰는 거 아니냐. 근데
상황이 그 선수 경우에는 일단 그 국내 KBO 소속이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는 일본 프로야구 구단 소속이었고 지금은 이적을 해서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좀 애매한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자신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메이저리그도 그런 쪽이 좀 상당히 엄격하다고 그러던데. 그 이제 좀 몇 가지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약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수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일상에서의 문제들 경우 조금 관대한 면도 없잖아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별다른 징계 없이 하여튼 뭐 자숙하고 뭐 본인도 반성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요번에 그 4명의 선수들처럼 그렇게 이제 강한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미국 경우와 한국 경우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 팬들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 원정 도박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한국 프로스포츠의 현재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승부 조작인데요. 이 승부 조작이 대부분 도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과 관련된 문제, 특히 이것은 그 굉장히 거액의 원정 도박 문제였기 때문에 팬들도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선수들 때문에 지금 아주 제일 골치 아픈 게 구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단. 임창용 선수는 지금 기아죠.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 아니지만 윤성환 선수는 지금 삼성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예. 그럼 삼성 구단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엔 이제 유중일 감독이 조금 이제 승부에 대한 작년에 또 코리안 시리즈 우승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이제 새로운 구장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구단 측에서는 그렇게 좀 쉽게 선수 등록시키고 출전시키고 해서는 좀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성적 걱정이 좀 앞섰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양대 축이었던 K리그 경우에 이미 이제 도박이 이제 승부 조작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고요. 프로야구 경우에는 또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경기 조작이라고 해서 또 일정 부분 또 인정을 하기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수를 그냥 경찰 수사받는 선수를 막 엔트리로 등록시키고 출전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좀 등한시하는 거라고 보고 그 선수 본인들도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그냥 뭐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선수들이 말이에요.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좀 종종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제 생각에 일단 선수들이 어릴 때에서부터 운동만 하는 거예요. 흔히 왜 운동기계로 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차단된 채 공부도 안 시키고 또 격리시켜서 키웠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적 또 윤리적인 또 때로는 경제적인 판단을 하게 될 때에 선배나 친구들의 감언이설이나 회유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수들이 어릴 때서부터 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기 반에 담임 선생님도 좀 잘 알고 반에 친구들도 있어야 되는데 친구라고는 그냥 운동하는 친구들밖에 없고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선수들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프로 선수가 돼서도 합숙 훈련 이렇게 또 어웨이 경기 때는 또 동료들과 같이 있게 되고 전지 훈련 가면은 또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보고 친구들이랑 도박하고 물론 이제 푼돈 재미로 하는 것이겠지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여가 시간을 빠져들어가지고. 보낸다든가 성장 과정을 거친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네요, 진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준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총선 국면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YTN에서도 어제 오늘 뭐 계속 새로운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 바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이번 총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생각들이 전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총선 이후에 진짜 이 총선을 넘어죠. 예? 대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뭐 김무성 대표 당장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 그렇죠. 김정은 대표도 집어넣어야 되나요? 뭐 넣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분들 지지율은 일단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총선이 하나의 이제 회오리 바람, 돌풍 예.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바람 지나가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낙엽이 든 물품들이 재배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도 대선 주자들의 이제 그 배치도 예. 사실은 다시 이제 뭐 재배열될 가능성이 이제 높는데요. 예. 일단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선 주자들 지지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예. 이 동아일보가 이제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9일, 30일 양일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8.1%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조사에서 이제 1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요. 18.9%였고요. 2위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6.8%. 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고요. 11.1%였고요. 예. 4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8.4%. 5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7.8%. 6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7.6%. 그 다음은 이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3.5%였습니다. 예. 이거 김무성 대표 많이 밀렸네요. 자,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그렇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집어넣었을 때 조사에 1위긴 하지만 어떤 30% 육박하는 이제 20%는 훨씬 넘는 조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지금 약간 이제 10%대로 나왔으니까 낮아진 것이긴 한데요. 대개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이제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 출마한 대선 주자들 그리고 정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급들 이제 대선 주자이면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유권자들이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그 시각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이 정치판 자체에 지금 벗어나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금은 이제 요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아마 낮아지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대표 중심으로 하면 김무성 대표는 올라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도 떨어졌잖아요. 7.8% 그죠? 맞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는 올라갔어요. 그죠? 네. 예. 근데 김무성 대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평가가 냉정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순위가 떨어졌어요. 김무성 대표만 떨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지지율도 이제 낮아지고 순위도 떨어졌는데요. 뭐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여당 내 이제 갈등들을 좀 스스로 주체적으로 좀 봉합을 하고 존재감을 이제 보였다라는 평가도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여권 내 파동이 워낙 심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대표로서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대표로서 리더십을 좀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여권 내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호적 지지층이 여전히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시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불가피하게 대립하는 이제 모양새로 이제 비춰줬던 것이죠. 대중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여권 성향층, 여당 지지층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에서 일정 부분 이제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아까에서 11.1% 말씀드렸는데 같은 기관에서 이제 1월에 조사한 것 할 때는 1월 얼마 안 됐잖아요. 3.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4배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주목되는 지금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권 성향층 내에서 이제 차기 주자를 다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일단 김무성 대표의 타격받은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서울시장 했기 때문에 뭐 지명도, 인지도는 이제 뭐 완전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뭐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은 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돼야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한 이제 2% 정도만 되더라도요 의미를 부여하긴 합니다. 의미는 부여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5%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이제 한 뭐 1년 반 전에 이제 5% 이상은 되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대선이 다가오면 완전히 이제 어떤 무명의 인사들이 급부상한다 이제 이래서 새롭게 재편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에는 사실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대중들이 이미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새로운 사람이 이제 부각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뭐 대선 경쟁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반면 이것은 세밀한 것 중에서 차이점 미묘한 것은 저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주자 부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50대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들 많잖아요.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분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지 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정보 습득력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인터넷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주자 부상 가능성이 이제 이 야권 층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는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새로운 주자 부상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 측면이 이제 거기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인지도 급속히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게 또 표로 얼마큼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참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문재인 대표요.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견고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후보로서 무풍지대로서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가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조사에서는 16.8% 이제 2위를 보였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그 테이블을 결과표를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에서 이제 어쨌든 20% 이상 고정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진보 성향층에서 이제 고정 지지 기반이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뭐 지금 야당 전 대표지만 호남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진보 성향층 중에서 또 젊은 층 중에서 일정 부분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뭐 견조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이제 선거 국면에서도 만약에 뭐 야권제 승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야당이 만약에 성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는 김종인 대표이다 보니까 사실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받을 것인가 이제 약간 이제 타격이 좀 줄 수도 있다. 만약에 야당 성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뭐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주가 바뀐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많잖아요. 네, 그럴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선거 전략의 선거에도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뭐 문재인 대표라든가 그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안 변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이제 흡수하는 것이 좀 멈춘 측면이 있겠고. 예. 또 그런데 어쨌든 대표는 우클릭 했던 김종인 대표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등에서는 정의당 등으로 어떤 진보성의 강한 층들이 다소간 이제 또 옮겨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뭐 긍정적인 효과 물론 있죠. 갈등이 봉합된 것이.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정 편향성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약간 좀 영향을 더 크게 지금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12.6% 호남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17.6%였거든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나오네요.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도 뭐 사실은 지지층도 있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다수가 아니어서 그렇지. 20, 30대 뭐 이런 네. 경우. 예. 호남에서도 이제 보면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더민주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대, 60세 이상에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남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이제 경합하는 그런 흐름들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김종인 대표 여쭤봤는데 김종인 대표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이 조사에서 김종인 대표도 선택지에 포함을 시켜서 물어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선택지에 1번 누구, 2번 누구 쭉 불러준 다음에 그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주관식이 아니라. 근데 여기 김종인 대표도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결과가 수치가 0.6%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낮은 거죠. 1%도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킹이냐 킹메이커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유권자들 대중들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를 뭐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사실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당내 이런 문제들 뭐 김종인 대표의 뭐 리더십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소간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대선 주자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 고리가 형성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